자, 그럼 이제 118개의 원소 주기율표를 달달 외우고 계실 게 틀림없는 김병민 선생님 모시고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눈 키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씁쓸하게 웃으세요, 선생님. 이 퀴즈 낼 때도 약간 씁쓸하게 웃으시고. 이게 다 외우질 않아요. 요즘은 그냥 잘 네. 정리가 돼 있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굳이 외우지 않아요. 이러다 나중엔 구구단도 안 외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챗 GPT나 AI 계속 발전하면. 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좀 뭐 산불, 태국은 지진 이렇게 여기저기서 재난 재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잦은 산불이나 지진이 꼭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뭐 의견들은 뭐 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가 이제 뭐 주변에서 학습을 했던 것들, 주변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연관이 있는데 네. 지금 지진까지 사실은 그 지진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제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들어도 진짜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건조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건조한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수량 패턴도 좀 달라졌죠. 맞아요. 예, 뭐 극단적인 가뭄도 생기고 네. 또 어느 일정 지역에서는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물의 이동이 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산불의 연료 역할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난 산불에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랐죠. 맞아요. 예. 정말 빠르게 퍼졌죠. 예, 그 시속 8km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 러닝머신에서 8km로 놓고 있어요. 숨이 차는. 많이 힘들죠. 네. 예, 그 정도로 빨리 했다고 하니 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얼핏 봐도 사실은 뭐 지각의 온도가 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미미한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네.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빙하가 녹잖아요. 근데 폭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지하수 쪽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네. 지하의 압력을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죠. 네. 그리고 빙하 같은 경우는 녹게 되면 그 빙하가 누르고 있던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력이 풀리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지각 변동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산불은 여러모로 직접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건조하고 그렇죠. 강풍이 오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그래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뭐 사람이고요. 예, 가서 불씨를 그 안에 던진 사람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고. 뭐 전에 또 강원도 산불 보면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강풍에 의해서 그때 그 고압전선이 네. 끊어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문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명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뉴스 보니까 막 뭐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불을 낸 게 아니라 네. 멀리서 불씨를 그냥 조금 낸 게 강풍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숲으로 가서 불이 번지고 막 이랬더라고요. 또 무조건 그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또 우연하게 모든 그렇게. 것들이 자연은 다 우연인 거죠. 오늘 과학의 눈으로 자연의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수소 이야기 해주시면서 제가 수소 폭탄 질문을 해서 아주 선생님께 큰 웃음을 드렸는데 뜻밖에도 선생님 문과 출신의 대부분 이과의 상당수가 수소폭탄을 저처럼 생각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다 몰랐다가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수소를 핵심 요약을 해 주신다면. 지난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핵심 요약을 못할 것 같아갖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기억 다 되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뭐라 그랬죠? 자유롭게 막 우리가 넘어갔던 터라 얘기하면서 그냥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수소 지식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일단 저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소의 과학적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거나 화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수소가 퀴즈에도 있겠지만 네. 예, 일단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다. 예, 그러니까 원자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데 지금 분자 수소는 이제 혼자 원자 상태로 있는 것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분자로 많이 있는데 수소 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작은 크기가 0.289 나노미터예요. 0.289 나노미터요. 그렇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작다고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가둬놓기도 좀 힘들어요. 균열만 있으면 그 작은 틈새라도 다 빠져나가니까. 예, 그리고 냄새도 없고, 예, 그래서 색도 없고 그러니까 감지도 일단 힘들고요. 네. 그래서 폭발 위험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점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0.02 밀리줄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작은 아까 산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스파크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4%에서 한 75% 정도가 차 있으면 네. 그냥 폭발을 합니다. 산소가 아하. 붙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비교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이제 휘발유를 가지고 수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질량당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질량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더 에너지를 많이 내느냐. 내느냐 요 비율을 보면 수소가 3배가 더 많습니다. 아, 가볍구나. 가볍다기보다 네. 에너지 밀도가 더 세다. 에너지가 더 세다. 예,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같은 같은 1g이나 질량이라면. 1, 예. 그런데 작잖아요, 수소가. 그러다 보니까 부피당 밀도로 본다 그러면 휘발유의 3,4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잘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네.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수소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시간까지는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지만 아까 네. 수소폭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이 좀 갖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소 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 취성. 네, 술 먹고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금속이 균열이 가요. 네. 그러니까 금속 안에 수소 이온이 갇히게 되거든요. 제조상에. 네. 그러니까 제조상에 갇히게 되다 보면 작은 틈새로 얘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안 빠져나오고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상온에 있으면은 사실은 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항공기 같이 네. 성층권이나 이런 데 다니면 거기가 온도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움직이질 잘 못해서 수소가 이제 그런 트랩에 갇히면서 네. 수소가 서로 모입니다. 네. 그리고 응집이 강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속 같은 경우는 힘이 많이 가하는 데 쪽으로 수소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다 보면 얘가 수소 분자가 돼요. 아. 그러면서 점점 몸집을 키우면서 금속을 깨트립니다. 아. 그래서 항공기에는 수소 취성이 항상 그 예민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소가 되게 그 저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줘요, 사실은. 그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문명이라든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좋은 영향도 있고 이렇게 또 문명이 있어서 위험한 거. 그리고 관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 뭐 그 나중에 지금 뭐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에너지 밀도가 크지만 부피가 좀 작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압력이 좀 필요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극저온으로 해야지만 얘가 액화를 아주 만들 수가 낮은 있어요. 온도로 극저온으로 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53도 정도 하고 얘를 탱크에다 넣으려면 네. 한 700바 정도 기압으로 되는 거죠. 700바 정도의 만약에 압력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무게가 수소의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가 더 무거운 거죠. 근데 이게 뭐 700바 정도 하니까 뭐 이렇게 감은 안 오시잖아요. 근데 네. 보통 압력에다 하니까 파스칼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로 보면 7천만 파스칼 정도 되는데 이게 이래도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1파스칼은 어느 정도 압력일까? 그 1바는 어느 정도 일반은 압력일까? 10만 파스칼이에요. 10만 파스칼인데 이렇게 해도 개념이 잘 안 오잖아요. 대기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700바 정도 되면은 대기압의 한 690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압력 있잖아요. 예, 690배로 눌러야지만 수소가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유국이 탐내고 있는 수소 이야기 김병민 선생님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이 퀴즈 정답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이것은 주기율표에서 원소 1번,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원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원소,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소, 2번 질소. 정답은 몇 번인가요, 선생님? 질소가 아니고 네. 수소입니다. 잠깐 긴장해서 지금 선생님 왜 그러시지 하고 네, 1번 수소였습니다. 아까 1부에서 선생님이 수소를 이렇게 저장하려면 700바의 기압과 영하 235도의 온도에서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700바의 압력. 네. 700바의 압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느끼는 대기압, 기압의 한 690배 정도 된. 저는 이 기압의 690배가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영하 235도를 사람들이 만든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헬륨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야, 영하 235도까지를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253도입니다. 네, 253도. 예, 그래서 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지금인 줄 알았는데 그때 2차 대전 때부터였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무기를 가동하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수소를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물에서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동력을 쓰는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화석연료를 지금 방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의 그 기작을 잘 보면 네. 결국은 산소하고 만나서 에너지 얻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소하고 산소가 서로 결합을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속의 H2O. 어뢰, 그렇죠. 어뢰에서 결국 물에서 물을 쏘는 거기 때문에 기포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뢰를 탐지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니까 이때 이제 응용을 해서 그때 썼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꽤 오래됐어요. 한 2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수소를 저장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있다는 걸 일단 알게 되고 네. 이 수소의 특성이 불에 잘 붙고 뭐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그로브 전지라고 그래가지고 전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지는 그 지금에 있는 전지와 거의 그 동작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는 그 수소 이온 자체,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율표를 보시면 잘 알아요.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네. 1번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같은 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 원자 바깥 껍질에 전자 1개 정도, 1개 아니면 2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원자들이 간수를 잘 못해요.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잘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듐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 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호. 그래서 리튬 전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오호. 그 동네에 있는 같은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수소와 같고요. 같은 족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제 배터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걸 연료로 바로 썼거든요. 왜 그러면 수소는 그냥 바로 폭발을 시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연료도 쓰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전지와 연료를 섞어가지고 그 저희가 과학 쪽에서 명칭하는 단어는 퓨어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어셀이요. 예, 퓨어셀. 그러니까 연료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료 전지.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 운행할 때 보면은 바깥에 전기차는 아닌데 퓨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게 바로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의 200년 전? 그렇죠. 거의 200년 전이죠. 예. 2025년이니까 1839년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180년 15년 전. 빠진 네. 정도. 이때 수소 연료 전지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실험해서 증명을 한 거죠. 실험해서 그쵸. 증명하고 상용화되지는 못했던 거죠. 쉽지 않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물리학적 특성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은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리학적 특성이라면 아까 크기가 작고, 너무 작고 뭐 관리하기 힘들고 뭐 여러 저장하기도 힘들고 한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요. 그 당시 기술로는 수소를 가두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아까 그 수소가 너무 작고 부피가 그 밀도랑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압축해서 가두지 않으면 네. 그만큼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험을 하더라도 혹시나 그게 상용화하더라도 얼마 못 가는 전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압축시켜야 거기서 이제 천천히 꺼내 쓸 쓸 수 텐데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수소를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상용화 못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보통 대부분의 과학 기술들이 그 우주 기술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고 60년대부터 이제 그 우주항공 기술에 그 연료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수소 전지가 이제 좀 쓰였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사실은 상업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현재 뭐 안 쓰고 있는 데들은 그러니까 쓰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지금 2차 전지가 활발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원 때부터 퓨어셀 쪽을 배웠었거든요. 네. 어떻게 동작한다는 이런 건 다 했는데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죠. 산업 쪽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수소를 꺼내는 작업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수소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기에 있질 않아요. 있질 않고 가벼우니까 다 우주 밖으로 날아갔거나 대부분 다 어디냐면 물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걸 꺼내야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어떻게 꺼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1839년에 실험에서 이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은 그럼 어떤 기술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 한번 나가면 약간 흐름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흐름이 끊어진 김에 확 제가 또 끊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선생님 요즘 어떤 일 하시는지 오늘은 저희가 안 여쭤보고 시작했는데 말씀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늘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4월 21일 날이 과학의 날이에요. 예, 그리고 4월 22일이 지구의 날. 예, 그래서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 정식 오픈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는 늘 말씀드렸지만 쏙이라고 쏙. soak.so 예, 들어오셔서 거기 과학 콘텐츠들이 좀 많거든요. 네. 예, 수소 얘기도 있고요. 잘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저희가 연말쯤에 어워드 해서 그 상금도 있고 나사도 보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 예, 학생들이나 주변에 좀 그 자제분 혹시 있으시면 많이 참가 네. 가입 가입을 가입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자녀분이 아니라 저희도 들어가서 좀 봐야겠네요. 예, 수소 그래서- 얘기도 듣고 그렇죠. 쏙이라고 하니까 우리 말로는 쉽게 SOK를 생각할 수 있는데 SOAK 네. 쏙. 사실은 이 단어가 그 카오스라는 말을 뒤집은 거예요. 예, 그래서 KAOS라고 카오스를 뒤집어서 예, 속으로. 카오스 저희가 그 재단이 있거든요. 네. 비영리 재단인데 12년 정도 과학 콘텐츠를 계속 공급했던 예, 그런 훌륭한 재단임에도 네. 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거꾸로 좀 돌아보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걸 뒤집어서 지금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 식물성 기름은 이게 잘 상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왜 잘 상할까? 이게 과학 얘기하면은 뭐 수소, 주기율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들. 전기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이게 여러분 가짜 뉴스나 유튜브에서 막 유튜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검증받은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세요. 네, 검증받은 과학자들이 네. 또 과학자 네트워크니까 서로 누가 틀린 말하면 또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크로스 체킹도 되고 그러면서 운영되는 과학 사이트니까요. 활발하게 이용을 해봐야겠네요. SOAK 카오스를 뒤집어서 SOAK.so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검색을 하면 그럼 쏙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될까요? 검색어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4월 20일 날 홍보를 하게 되면 여러 사이트에서 아마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의 날에 4월 21일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마터면 못 듣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수소로 넘어가면 선생님 저기 하나 써주세요. 수소 폭탄은 어떻게 터지나 해서 아마 있을까요? 거예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1839년 영국에서 전지를 네. 처음으로 수소 전지를 만들었다, 발견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 SF 소설이 늘 현재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항상 보면 이전에 과학 소설에 다 나와 있었다. 그쵸. 상상력으로 구현이 됐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과학 소설에 맞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지금 비행기, 전투기 다 날아다니고 네네. 수소 연료 전지도 그러면 그렇게 과학 소설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을까요? 줄베른 SF 소설이 있어요. 예, 거기 신비의 섬이라는. 신비의 섬. 네. 네. 그게 1874년에 네. 나왔던 소설이고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주인공 그 사이러스 스미스라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물을 연료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사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물은 언젠가 연료로 사용될 것이다. 예,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는 각각 함께 또는 함께 무한한 열과 빛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석탄보다 훨씬 강렬하다. 와. 예. 저도 사실 와. 이게 거의 한 150년 전. 1874년이에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섬뜩하죠. 네. 사실은. 와.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저희가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고 네. 인공지능이 네. 예, 인류를 멸망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근데 요즘 좀 그런 전조 증상들이 보이긴 하죠. 예. 저는 줄베른 과학 소설 이거 너무 옛날 소설이고 조금 뻔한 구성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빛나는 과학적 통찰이 들어있는 작품이군요. 와. 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석탄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수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 이산화탄소는 마시면 죽지만 우리가 그 수소는 어떤 영향일까 일단 싶어요. 수소를 마실 수는 없죠. 공기에 없죠. 없으니까 네. 거의 없으니까 마실 수는 없는데 사실은 수소 이야기와 인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괴담 하나, 괴담, 그다음에 진실 하나. 진실 네, 하나.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괴담부터 들으면 괴담부터 예. 일단 그 수소수라고 있습니다. 수소수. 예, 그거 아마 그 쿠팡이든 뭐 정말 이런 팔아요, 데, 선생님. 예, 예. 맞습니다. 그 수소를 물에 녹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한다. 거기에 이제 보통 마케팅에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신진대사 촉진을 네, 하고 네. 면역력을 높인다. 뭐 네. 좋은 말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괴담이기 이전에 네. 수소가 일단 생명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식물을 먼저 볼게요. 네. 식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으면 네. 예, 몸을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광합성 작용을 광합성이죠. 하고. 네. 광합성이 결국 엽록소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물질로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엽록소가 빛을 받게 되면 전자를 꺼냅니다. 네. 예, 전자가 결국은 물을 끊어내요. 그래서 그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시키고요. 이산화탄소도 끊어냅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를 또 예, 분리시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네.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만 남잖아요. 네. 걔는 안 씁니다. 그래서 걔를 사실은 배설을 한다. 그거를 이제 동물들이 우리는 예, 식물이 호흡을 하는 옆에 거죠. 있으면 공기가 좋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수소 있었잖아요. 네. 수소의 양성자도 이 대사 과정에 막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학은 전자약물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전자와 수소 양성자, 수소는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항상 전자가 있으면 옆에 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0점 네. 네, 시험 볼 때 뭐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그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러면 똑같이 수소도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먹어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물질 대사에 필수적인 효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NAD라고 있어요. NAD. 예, 이게 좀 말은 어려워요. 예,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이런 효소 물질이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영양분을 쓸 때는 포도당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ATP라는 어떤 그 분자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 일종의 그냥 저희의 연료예요. 동물들은 다 이 ATP를 생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태워서 이제 에너지를 얻거든요. 네. 그 저희가 보면은 그 아까 NAD라는 게 결국은 생성이 되면 얘가 수소이온하고 전자를 운반하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이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 두 개의 NAD가 생겨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 사이클을 돌게 돼 있거든요. 여러 사이클을 돌다 보면은 많은 수의 NAD가 생기는데 보통 NAD 한 분자가 분자 하나가 2.5개의 ATP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 다 돌잖아요.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한 30개에서 38개 정도 ATP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엔진이에요. 저희 몸은.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와서 뭐 38개를 38개 연료를 만드는.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대부분 다 수소가 전자가 다 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소와 전자는 실과 바넬이라고 바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영양분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렇죠. 과정에서 수소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수소가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먹은 물? 영양분이라든지 네.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얻을 수 있죠. 요거를 기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 수소수라고 파는 수소수라고 게. 해가지고. 자, 수소수에 그러면 파는 수소에 수소 이온 농도가 네. 수소 분자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네. 이온이 들어있는 거고 예. 나머지 수소는 대부분 다 물에 붙어 있어요. 물 분자에 있는 거고 수소 이온이라는 거는 수소 혼자서 전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그 말하는 게 1리터의 수소수에 약 1mg이 들어있대요. 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 무시 못할 양이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무시 못할 양인데 우리가 중성인 물 있잖아요.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도 수소 이온을 갖고 있거든요. 수소수가 아니라 그냥 물도. 예, 갖고 있습니다. 이 수소 농도에 따라서 보통 pH 7이라고 하면 중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알칼리냐 산성이냐로 가는 건데 중성인 물에서의 아까 그 수소 이온 농도가 약간 1000만 분의 1 정도, 1000만 분의 2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pH라고 하는 거는 로그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칸 넘어갈 때마다 10배씩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로그 값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이 괴담에 이은 진실까지 수소수는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일단 저기 혹시 주문을 했으면 전부 다 취소. 일단 취소를 하시고 네, 김병민 선생님과 이어서. And let me sing